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거, 그리고 중기적인 거, 진짜 장기적인 거, 우리가 이 시장에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나, 언제쯤 이득을 취해서 나오면 좋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이 복합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엿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씩 이제 건져 가실 게 있으실 텐데, 자,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뭐 10%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이더리움도 10% 가까이 반등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토시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 있죠.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들이 사토시 마켓에서는 되게 많이 까져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오히려 더 역행한 코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수직 상승할 정도로 10% 정도가 상승한다면 사토시 마켓에서는 오히려 하회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지금 현재는 보시면 비트코인 우위잖아요. 업비트 마켓 인덱스. 그러니까 전체 중에 비트코인 포함해서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UBMI가. 이게 향후에는 어느 시점이 가면 아마 주식시장의 상품으로 등재될 거예요. UBAI는 알트코인 인덱스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업비트 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근데 보시면 이 알트코인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3.85인데 이 숫자가 아마 바뀌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래서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대세 상승장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왜 그런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가 종합적으로 같이 올라가요. 달러 인덱스는 91.07로 요 근래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진짜 뉴 노멀 시대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가 보통은 경제학자들, 경제 뭐 추종자들이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때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우리가 과거 100년 동안 봤던 그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달러라는 어떤 이 패권이나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사실 연준의 발권력에 힘이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걸 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IMF 통화 바스켓에 5대 기축 통화가 있어요. 2016년에 위에나가 들어가면서. 근데 그 유럽하고 중국의 거래 간 어떤 그 국제 거래 간 그 결제에서는 사실은 지금 미국 달러를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5년간에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화를 조금 많이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에날은 약간씩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극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사실 유로화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동기화돼서 커플링으로 같이 가상자산 시장하고 금융시장하고 같이 호전적으로 움직이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은 1.451이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 변화된 게 1.383에서 1.460까지 올라갔다가 미온적으로 떨어졌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번 주 주말 정도 돼서 한 목요일 날 오후 정도나 금요일 날 정도 되면 아마도 국채 수익률이 다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상자산 시장만 외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융시장도 외줄타기를 어느 시간까지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1.451이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1.6을 상회해서 1.7을 도달하면,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락세가 연출될 수 있는 지표를 이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안정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외줄타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바론스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우리 그냥 경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뉴스위크지, 아니면 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뉴스위크지나 아니면 블룸버그 뭐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 바론스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이 진짜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데거든. 그런 매스미디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중요한 걸 발표를 했어요.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가 몇 개가 나와요. 그게 아마 시장의 이정표로 작용을 할 텐데, 여기 보시면 그 채권 수익,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 있죠. 네, 채권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이제 지켜봐야 할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잡 레포트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실업률에 관한 그 보고서,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리고 몇 개를 더 얘기하는데 진짜 이번에 이 보고서는, 이 칼럼은 잘 썼더라고요, 기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주 전부터 시장은 긴축 위협이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번 주 들어서기 전에 지난 2주 동안에 금융시장도 그렇고 우리 가상자산 시장도 외줄타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죠? 근데 아마 제가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있고 알트코인도 미온적으로는 상승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좀 상승을 해서 다시 상승 장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추측을 할 거예요. 근데 2주 전에는 긴축 위험이 있었다. 자,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 뭐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시그널이 살짝 나왔었죠, 사실. 예, 연준에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TD 시큐리티에 따르면 파생상품 시장은 올해 초 2024년에 비해서 지난주에는 2023년 중반에 금리 인상을 책정을 했다. 그들과 다른 많은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은 연준이 그보다 더 오래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TD 시큐리티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면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저께 저녁서부터 여러 가지 뭐 뉴스나 이것저것을 보면서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2022년 여름이나 가을쯤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늦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관한 거는 오늘 이따 오후에 이제 만들어서 제가 자료를 추려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언제쯤이면 진짜 고점을 찍고 떨어질까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그 영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어저께 밤에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놓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나. 근데 전문적인 어떤 이런 뭐 어떤 선물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추측하는 것도 2024년이나 빠르면 2023년 중반이라고 금리 인상 정책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 보니까 제 예측이 약간 틀린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보면 제조업 데이터 지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게 PMI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어떤 게 있냐면 1월 건설비가 0.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전월보다 1% 성장해서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수가, 제조업 지수 지표가 만약에 하회에서 나오면은 아마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꺾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주식시장이 꺾인다는 의미는 유동성이 빠질 거라는 의미를 추측하는 거거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아마,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고,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유동성이 잠시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화 된다면 빠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줄타기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 이제 중반 넘어가는 시점에 가면. 또 하나, 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연준 연설자,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메리 달리 회장이 오후 2시, 그러니까 오후 2시니까 오늘 밤 정도가 되겠네요.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그래서 달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투표회원이므로 투자자들은 정책 단서를 주시할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시기 전에 미리 아웃라인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수요일 날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잡 리포트죠. 그러니까 뭐 실업률 보고서. 그래서 실업률 보고서에서 2월에 18만 5천 개의 새로운 민간부문 급여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초점은 금요일에 정부 일자리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어떻게 이 실업률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아마도 제가 보기에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외줄타기 장세라고 제가 그렇게 칭했는데 아마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실업률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실업률 지표가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 실업자가 많이 올라갔다.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면 아마도 조금 하락세로 계속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요일날 연준의 파월 연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연준 의장은 가상 월스트리트 저널 행사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트레이더들은 그가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요 근래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2주 동안에. 그것에 관해서 이제,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인플레이션 조정 수익률의 증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리가 될 거다. 그리고 연설은 오후 12시 5분에 시작하므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건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로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오늘도 상승하고 내일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상승하고 수요일 날 상승하고 목요일 날 오후까지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그 기관 투자가들, 진짜 전문 트레이더들은 어느 시점이 가면 아마 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경계성 매물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설을 지켜볼 텐데, 파격적인 연설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냉각기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열어두시면서 투자를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준 정책은 여러분들 이미 제가 제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많이 드렸겠지만, 프랭클린 연구소와 허친스 연구소에서 아웃라인을 잡아서 이런 정책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연준에 그 지급이 되면, 그쪽에 이제 제공이 되면 연준에서 정책을 다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프랭클린 연구소와 허친스 연구소, 글렌 허친스라는 분과 무슨 관련이 있나, 글렌 허친스라는 분은 왜 DCG에 2016년에 들어가 있나,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DCG를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달러 발권력은 지속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글렌 허친스라는 분은 DCG에 이제 그 핵심 이사로 들어가서 저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DCG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어떤 인프라를,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보기 좋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상승한다, 내일 상승한다, 목요일 날 오후까지 상승한다. 중요한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목요일 날 오후 정도에 있다. 12시 정도니까 아마 목요일 날 밤 정도가 될 거예요. 저녁 늦게 정도가 되거나. 그래서 4일하고 5일 날 여기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되고, 5일 날 실업률 지표가 발표되니까, 이게 가상자산 시장하고 사실 그러니까 금융시장하고 동떨어져서 볼 수 없는 이유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에 녹아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마 이정표가 되는 거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이제 상장해서 움직이는 시점, 그 외에 비트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코인사들 있죠. 그런 코인사들이 이제 그 메이저 어떤 그 주식시장에 이제 입점을 하면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 동기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15일 날이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방준비은행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그게 있죠. 그 연방준비은행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기 부양책 2,200조 원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정치권에서 사인을 마무리가 짓냐에 따라서 아마도 정체적인 장세가 아마 극적으로 아마 상승하는 시점이 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플립사이드 장세가, 그러니까 플립으로 아마 장세가 진행되긴 하겠지만, 진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어떤 그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 요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전인대랑 양회가 개최돼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거쳐서 결론지어서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요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짜적인 관점에서도 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예, 그런 것도 또 마저 떨어져요. 자, 그리고 더 많은 비트코인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BTC를 계속 구매를 합니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1,500만 달러만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불장으로 돌아갔으니까 이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대중들은 숫자에 따라서 하루 1회 1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중이니까. 야, 이거 불장이다. 또 막 이러다가 조금 있다 또 냉각기 오면 야, 이거 패닉장이다. 이러면서 또 패닉도 뭐 42,000달러 갈 거예요. 33,000달러 갈 거예요. 이러신 분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예. 근데 어쨌건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시고 거대한 어떤 그 스트림의 흐름 있죠. 3차 산업의 혁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예. 단기적으로 너무 막 플립 장세에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그리고 중국의 BSN, 톤 랩스와 제휴하여 텔레그램 블록체인을 활용할 거다. 가만히 보세요. 중국은 지금 BSN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코인 회사들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어요. 과연 이들이 BSN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할까요? 저도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라쿠텐의 고객은 이제 쇼핑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쿠텐이 일본 내에서는 사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거든요. 이커머스 쪽에서는. 근데 라쿠텐의 지갑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결제로 사용할 수 있게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상자산하고 CBDC하고 그러니까 관련된 지갑이 있으면 거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가상자산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실 때 CBDC는 CBDC고 우리가 투자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다. 결국에 이건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관계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CBDC는 가상자산 시장에 불을 붙이는 격이고 신나를 뿌리는 격으로 아마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CBDC와 그 가상자산은 같은 지갑 내에 공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건 아마 나중에 추후 디테일한 거를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라쿠텐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냥 전자상거래 업체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 사업 이치바, 라쿠텐 북스, 라쿠텐 옥션, 신용카드 사업도 하고 있고 은행 사업, 금융업도 하고 있고 포탈 미디어 사업, 여행 사업, 증권 사업, 스포츠 사업, 통신 사업. 제가 보니까 통신 사업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모바일. 자, 그리고 전자결제, 라쿠텐페이, 라쿠텐, 이북 사업. 자, 그러면 다 관련돼 있죠. 이 모든 사업들이 결국에는 전자결제, 그리고 가상자산 결제하고 연결될 수 있다. 어쨌건 일본도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인도에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지속적으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난주 동안에 계속해서. 근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혼합된 축복이라고 RBI는 말합니다. RBI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 인도 중앙은행이에요. 예. 근데 왜 또 여기서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할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또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자, 여기 보시면 크립토뱅크 잠재적인 규제 금지가 다가옴에 따라서 인도의 수도의 물리적인 위치를 엽니다. 물리적으로 크립토뱅크를 열 거래요. 크립토뱅크는 사람들한테 가상자산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돈을 대부해주는 대출 업체라네요. 근데 이 업체가 올해 말까지 인도의 50개의 은행을 개설할 계획이지만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금지한다, 밴시킨다는데 실질적인 거는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계속 깔리고 있다는 게 중심 포인트고 와지어 X나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창펑자오,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파트너십 관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인도에 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겉에서 보면 되게 자유민주주의, 오픈된 국가 같지만
실상은 되게 많이 틀려요. 아직까지도 카스 제도가 창거라는 어떤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서민이 해외로 나가기도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진짜 인도 내에서 이제 상위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산업 있죠. 모든 사업에 관해서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물에 관해서. 인도는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가 아직 지금은 아마 깔리고 있을 텐데 상하수도가 제대로 안 깔려 있어가지고 되게 더러운 곳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GDP, GNP율에서 성장률이 되게 급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은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아마 그 다음이 인도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하는 게 전 세계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구의 평균 연령적으로 봤을 때 쪽수로 봐도 아마 중국이 되게 많은데 지금 많은데 인도가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 앞질러 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2030년이 되면 GDP, GNP 상에서 아마 전 세계 3위권 자리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자, 와지어 X하고 관련돼 있는 WRX.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에 주수신 분들은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바이낸스가 어떻게 커 나갔나를 와지어 X를 통해서 반추해서 보시면 돼요. 그 상승률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스캔 거래소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바이낸스 창펑자오도 와지어 X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먼 미래를 보고. 그리고 3월 15일 날 심볼이 뭐 커밍 될 거다. 그러니까 뭐 다가올 거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NEM을 그러니까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를 스냅샷을 받으면 XYM이라는 아마 이 코인을 아마 지급받았을 텐데 XYM이 이번에 런칭되는 거래소들이 이미 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3월 3일 날부터 3월 12일 날까지 후오비, 빗썸 그리고 쿠코인, 게이트.io, OKEX 그리고 비투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진짜 비기스트 에버 크립토 익스체인지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바이낸스 내지는 뭐 하여튼 뭐 상위권에 있는 거래소에 런칭이 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날짜 전을 좀 눈여겨보시면 제가 보기에 아마 재미난 일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섣불리 그냥 단기적인 관점만 보고 매물 매매하지 마시고 요 날짜 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젠에 관해서 되게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톡방에 원래 참여를 안 해요. 톡방에 참여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톡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언급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호라이젠 여기 톡방에서 언급을 몇 마디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마 이 톡방에 계신 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나이대가 좀 약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진짜 이 시장도 잘 보시고 제가 그러니까 보고 배울 정도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나이가 되게 어릴 때는 40대를 넘기 전까지는 건방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40을 넘어서 40대 중반 정도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 보는 관점이 나이가 일단 저보다 그 사람 학력을 떠나서 그 사람이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활동했든지 뭐 어떻게 뭐 무슨 언어를 쓰든 무슨 뭐 어떤 경험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일단 저보다 많은 사람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들 10살 많은 사람들 20살 많은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제가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보고 배울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옛날부터 어른 말 들으면 뭐 떡 하나가 더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옛날에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건데, 그거는 진짜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도를 잡고 그 방을 좀, 톡방을 운영하시는데, 어쨌건, 뭐, 신규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 그러니까 호라이젠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급등과 급락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마 상승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면 오히려 더 많이 떨고, 왜냐면
베리 실버트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화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그런 코인이 두 개가 있어요. 베리 실버트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그러니까 호라이젠 말고 또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코인을 그냥 사 모으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폭락을 하든 빨리 안 올라가든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좀 약간 리니 투자자들,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단기적 어떤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참패를 아마 면치 못할 거예요.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호라이젠은 특히나 다른 코인들보다. 그래서 어쨌건 예, 그렇다. 이걸 또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제 톡방에서는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거기 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언급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인데 AMB 크립토에서 얼마 전에 이제 시티뱅크에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계 무역에서 비트코인이 결제로 결제 커런시가 될 거다.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뭐 요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는데 AMB 같은 경우도 사실 인도인들이 사실 그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는 미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면 인도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시티뱅크 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티뱅크에서 가장 잘 적립되고 유동적인 암호화폐로 식별하여 자산을 새로운 암호화 거래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수혜자가 될 겁니다. 여기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건 시티뱅크에서 발표를 한 거지만 글로벌 범위와 중립성에 초점을 맞추면 비트코인이 국제 무역 통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탈중앙화이고 국경 없이 이게 거래될 수 있게 디자인됐다. 그리고 외환 노출 부족, 그리고 자금 이동 속도 및 비용이 이점이 되고 코스가 되게 낮다. 그리고 지불 보안 및 추적 가능성을 활용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되게 많다. 시티뱅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얘기는 전 세계 5대 기축통화가 있어요. 그들이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자, 그 발권력의 힘은 거의 다 소진됐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성립되는 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시장은 끊임없이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예, 지금 아직 크게 상승도 안 했다라고 이제 전 봅니다. 예, 그래서 디테일한 어떤 그 관점에 관해서 제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 영상을 아마 만들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따 오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